부산의 오래된 항구시장, 그 중에서도 바람골목이라 불리는 좁은 길은 늘 거센 바람과 사람들의 소음이 얽혀 있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 낡은 트럭이 지나가며 내는 덜컹거림,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비린내 섞인 겨울바람. 이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쉬는 곳이었다. 15살 이도윤은 그 골목 끝 철물점과 생선가게 사이 좁은 틈새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낡은 회색 후드티는 이제 방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고 주머니 속엔 동전 3개만이 딸랑거렸다. 350원.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다. 도윤은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더 작게 웅크렸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이미 감각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고통도 희미했다. 거리로 나온 지 이제 3주째였다. 처음엔 하루 이틀만 피신하려 했다. 아버지의 술이 깨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달래면,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거리에서의 첫날 밤 파출소 앞을 지나치며 도윤은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폭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어머니는 여전히 무기력하게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것이며 자신은 또다시 그 지옥 같은 공간에 갇히게 되리라는 것을. 아버지는 원래 조선소에서 일했다. 성실한 용접공이었고 주말마다 도윤을 데리고 해운대에 가곤 했다. 하지만 3년 전 조선소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실직은 아버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고 그는 소주병으로 무너진 자존심을 메우려 했다. 처음엔 혼자 마셨다. 그러다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도윤에게도 주먹이 날아왔다.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학원비가 아깝다고,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그날 밤 아버지가 휘두른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고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학교 운동화를 신은 채 집을 뛰쳐나왔다. 거리는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주먹도 어머니의 한숨 소리도 없는 공간. 하지만 그 자유는 금세 배고픔과 외로움으로 변질되었다. 첫날은 편의점 앞 벤치에서 잤다. 둘째 날은 PC방 화장실에서 밤을 보냈다. 셋째 날부턴 시장 골목의 이 자리가 도윤의 거처가 되었다. 새벽이면 청소차가 지나가고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하면 도윤은 몸을 일으켜 쓰레기통을 뒤졌다. 버려진 빵 조각, 반쯤 남은 김밥, 상한 과일. 그것이 도윤의 식사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생선가게 뒤편 쓰레기통에서 비닐에 쌓인 김밥 한 줄을 발견했지만 이미 상한 냄새가 났다. 도윤은 망설이다가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배가 고프면 냄새쯤은 참을 수 있었다.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 서너 시쯤 되자 골목은 잠시 고요해졌다. 상인들이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시간,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시간. 도윤은 그 고요 속에서 졸기 시작했다. 추위와 배고픔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나른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낯선 소리가 도윤의 귀를 파고들었다. 바퀴 구르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골목 저편에서 작은 카트가 다가오고 있었다. 푸른색 천막이 씌워진 카트 위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카트를 끌고 오는 중년 여성, 오미정이 있었다. 오미정은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단발머리에 푸른 앞치마를 두르고 두툼한 패딩 점퍼를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여린 인상이었다. 그녀는 도윤이 앉아있는 곳 앞에 카트를 세웠다.
그리고 도윤을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춥지? 한 컵 마실래?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오히려 낯설었다. 거리에서 만난 대부분의 어른들은 도윤을 쫓아내거나 무시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엔 연민도, 동정도 아닌 그저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오미정은 도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종이컵에 수프를 가득 담았다. 진한 갈색의 액체에서 야채와 고기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컵을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얼어붙었던 도윤의 손가락이 따뜻한 컵에 닿는 순간 감각이 되살아났다. 뜨거움이, 온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컵을 입에 댔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다. 3주 동안 쌓아 올린 방어막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되뇌던 거짓말이 모두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도윤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눈물이었다. 추위에도 배고픔에도 외로움에도 울지 않았던 도윤이 한 컵의 따뜻한 수프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오미정은 아무 말 없이 도윤 옆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두툼한 패딩 점퍼를 벗어 도윤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겨울의 골목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조용히 울고 한 사람은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바람골목에 거센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미정은 도윤에게 바람골목 뒤편의 작은 창고를 내주었다. 여기서 자도 돼. 따뜻하진 않지만 바람은 안 통하니까. 창고는 사실 창고라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다. 가로 3m, 세로 4m 남짓한 좁은 방에 낡은 조리 기구들과 식재료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3주 만에 처음 맞이하는 지붕 아래 공간이었다. 미정은 구석에 이불 한 채와 베개를 펴두었다. 대신 아주 간단한 일만 도와주면 돼. 손님한테 컵 나르는 거 정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3주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무거워서인지 입술만 떨릴 뿐이었다. 미정은 도윤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첫날 밤 도윤은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었다. 창고 밖에선 골목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리, 세상이 계속 돌아간다는 증거. 도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새벽 5시에 창고 문을 두드렸다. 일어났니? 오늘부터 일 시작이야. 도윤은 부스스한 머리로 밖으로 나왔다. 미정은 이미 카트를 끌고 골목 입구로 가고 있었다. 늦지 마. 아침 손님들이 제일 중요해. 수프 카트는 새벽 6시에 문을 열었다. 항구 노동자들이 출근 전 들르는 시간이었다. 미정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수프를 데우고 빵을 자르고 계산을 했다. 도윤은 그 옆에서 종이컵을 나르고 쓰레기를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리듬을 익혔다. 손님이 오면 컵을 내밀고 미정이 수프를 따르면 냅킨과 스푼을 건넸다.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었지만 도윤에게는 그것이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수프 카트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다. 항구 노동자들뿐 아니라 인근 상인들, 택시 기사들, 새벽 배송 기사들까지 단골 손님으로 찾아왔다. 미정 씨, 오늘도 감자 수프 있어요? 아줌마, 오늘 빵 좀 더 주세요. 점심 못 먹을 것 같아서. 사람들은 미정을 편하게 대했고
미정은 그들 하나하나의 이름과 취향을 기억했다. 도윤은 처음엔 경계했다. 어른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 하지만 미정은 달랐다. 그녀는 도윤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고 미래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창고 문을 두드리고 수프를 끓이고 함께 일했다.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도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은 미정이 수프를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미정은 큰 냄비에 물을 끓이고 야채를 썰고 고기를 볶았다. 하지만 어딘가 허술했다. 양파를 너무 빨리 볶아서 눌어붙었고 소금을 한꺼번에 넣어서 간이 고르지 않았다. 도윤은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정 아줌마, 양파를 조금 더 천천히 볶으면 단맛이 더 강해져요.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그걸 어디서 배웠니?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집에서요. 아빠가 술 마시기 전엔 가끔 요리도 했어요. 주말이면 제가 보조하고 그때 배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요리하던 아버지의 모습. 도윤아, 양파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야 해. 그래야 단맛이 나. 그때의 아버지는 다정했다. 그때의 집은 따뜻했다. 미정은 도윤의 표정을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프라이팬을 도윤에게 건넸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볼래? 도윤은 망설이다가 프라이팬을 받았다. 그리고 양파를 썰기 시작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지만 리듬은 자연스러웠다. 얇게, 균일하게, 천천히. 양파를 기름에 볶기 시작하자 달콤한 향이 퍼졌다. 미정은 감탄하며 말했다. 와, 정말 다르네. 넌 재능이 있어. 그날 이후 도윤은 수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미정은 기본 레시피를 알려주고 도윤은 그 사이사이에 자신이 아는 기술을 보탰다. 야채를 볶는 순서, 불의 세기, 간을 맞추는 타이밍. 두 사람은 말없이 주방의 리듬을 맞춰갔다. 미정이 냄비를 젓고 도윤이 재료를 건넸다. 도윤이 맛을 보고 미정이 간을 조절했다.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수프의 맛은 점점 깊어졌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단골 손님 한 명이 말했다. 미정 씨, 요즘 수프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미정은 웃으며 도윤을 가리켰다. 요 친구 덕분이야. 숨겨진 요리사라니까. 손님들은 도윤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도윤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인 줄 몰랐다. 그날 밤 창고로 돌아온 도윤은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집이라는 단어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쩌면 여기가, 이 좁은 창고가 미정 아줌마가 있는 이곳이 새로운 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윤은 그 생각을 품은 채 잠들었다. 변화는 어느 월요일 아침에 찾아왔다. 바람골목 입구, 그동안 비어있던 낡은 건물 자리에 빨간색과 금색으로 치장된 간판이 걸렸다. 골든볼 수프 마이너스 바람골목점 그랜드 오픈. 간판 아래엔 현수막이 펄럭였다. 오픈 기념 전 메뉴 50% 할인, 첫 방문. 고객 음료 무료, 포인트 적립 시 다음 방문 20% 할인. 도윤은 아침 준비를 하다가 그 간판을 발견했다. 미정 아줌마, 저기 새로운 가게가 생겼어요. 미정은 카트에서 고개를 들어 간판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골든볼이라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골든볼 수프는 전국에 300개가 넘는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였다. 표준화된 레시피, 깔끔한 인테리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통시장의 작은 식당들을 하나둘 밀어내고 있었다. 부산에만 이미 15개의 지점이 있었고 이제 바람골목이 그들의 새로운 목표가 된 것이었다. 오픈 첫날 골든볼 수프 앞엔 긴 줄이 늘어섰다. 할인 쿠폰과 무료 음료에 끌린 사람들이었다. 젊은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았고 매장 안에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깔끔한 흰색 유니폼,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카운터, 따뜻한 조명. 모든 것이 미정의 낡은 카트와 대조적이었다. 그날 오후 미정의 카트 앞은 한산했다. 평소 같으면 줄을 서야 했을 시간인데 단골 손님 몇 명만이 얼굴을 비쳤다.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모두 골든볼 수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흘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골든볼 수프는 런치 세트 이벤트를 시작했다. 수프와 샌드위치, 음료를 합쳐 5,000원. 미정의 수프 한 컵이 3,500원인 것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가격이었다. 게다가 매장 앞에선 예쁜 마스코트 인형이 풍선을 나눠주며 아이들을 끌어모았다. 그날 저녁 미정은 카트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 20컵도 못 팔았어. 평소 100컵 가까이 팔리던 것에 비하면 참담한 숫자였다. 도윤은 위로의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도 공허할 것 같았다. 일주일 후 골든볼 수프의 관리자가 미정을 찾아왔다. 박재훈이라는 이름표를 단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미정의 카트 앞에 서서 명함을 건넸다. 오미정 씨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정은 명함을 받아들고 짧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신지요? 박재훈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카트로는 저희와 경쟁이 안 됩니다. 자본도 마케팅도 시스템도 다르니까요. 저희가 이 자리를 원합니다. 합당한 보상을 드릴 테니 자리를 양도해 주시죠.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여기가 제 자리인데 왜 제가 떠나야 하죠? 박재훈은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다. 시장 경제입니다. 오 씨. 손님들은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거고 저희는 그걸 제공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손해보십니다. 제가 여기 30년 있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이 골목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게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제 삶이에요. 박재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30년이든 50년이든 시대는 변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고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는 다시 한번 명함을 톡톡 두드리고는 돌아섰다. 도윤은 멀찍이 서 그 대화를 지켜봤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박재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도윤의 눈빛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골든볼 수프는 매주 새로운 이벤트를 내놓았다. 월요일엔 해장 수프 반가, 수요일엔 친구와 함께 오면 10일, 금요일엔 포인트 2배 적립. SNS 마케팅도 시작했다. 예쁘게 플레이팅된 수프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고 젊은 손님들이 그 사진을 보고 매장을 찾았다. 미정의 매출은 날마다 떨어졌다. 하루 100컵씩 팔리던 수프가 50컵으로 다시 30컵으로 줄었다. 단골 손님들조차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미정 씨, 미안해요. 애들이 골든볼 가자고 하네요.
다음에 올게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얼굴엔 미안함과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미정은 매일 밤 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재료비, 카트 대여료, 생활비. 숫자들은 점점 빨간색으로 변해갔다. 이대로는 2달도 버티기 힘들 거야.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미정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줌마, 우리가 뭔가 새로 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못 버텨요. 미정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엔 화상 자국과 칼에 베인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도윤아, 나는 여기 30년 있었다. 그동안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는 걸 봤어. IMF도 재개발도 다 겪었지.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것 같아. 세상이 한번 바뀌면 그걸 다 버티진 못해.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력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선 뜨거운 무언가가 일렁였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곳은 이제 도윤에게도 집이었으니까. 미정은 도윤을 구해준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무너지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도윤은 창고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5살 가출 소년이 대형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다. 그날은 목요일 아침이었다. 미정은 평소보다 늦게 창고에 나타났다. 도윤은 이미 카트를 끌고 나와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미정은 카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도윤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윤아. 도윤은 야채를 썰던 손을 멈추고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지쳐 있었고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 이제 그만두려고 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을 버텼는데 이번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매일 적자고 손님은 줄고 재료비는 오르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저는요? 미정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묶음을 꺼냈다. 카트의 자물쇠 열쇠, 창고 열쇠, 그리고 재료 창고 열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카트도 레시피도 다 내 거야. 난 좀 쉬어야겠어. 아줌마.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정은 도윤의 손에 열쇠를 쥐어주었다. 미안해, 도윤아. 내가 이제 막 안정을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떠나서. 하지만 난 정말 지쳤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그녀는 돌아섰다. 그리고 골목 끝으로 걸어갔다.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열쇠를 쥐고 있었다. 손 안에 차가운 금속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정은 떠났다. 이제 혼자다. 다시 혼자가 됐다. 첫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도윤은 카트 앞에 앉아 멍하니 골목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골든볼 수프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다. 도윤은 수프를 끓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미정 없는 카트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둘째 날 도윤은 억지로 카트를 열었다. 서툴게 수프를 끓이고 손님을 맞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색했다. 재료의 양을 잘못 재서 수프가 너무 작고 불 조절을 실수해서 냄비 바닥이 타버렸다. 손님 몇 명이 왔지만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도윤은 그날 12컵을 팔았다. 재료비도 안 나오는 숫자였다. 셋째 날 도윤은 항구 부두를 걷다가 낡은 식당 앞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흰 머리에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70대 노인이었다. 노인은 식당 앞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 혹시 이 식당 하시는 분이세요? 도윤이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했지. 이제는 아들이 넘겨받았고 나는 그냥 가끔 나와서 앉아 있어. 자네는 누군가? 도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미정의 수프 카트, 골든볼 수프와의 경쟁, 그리고 미정이 떠난 이야기.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도윤의 말이 끝나자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장문호라고 해. 옛날엔 호텔 주방장이었지. 지금은 그냥 늙은이고. 그는 도윤을 바라봤다. 자네 혼자서 카트를 운영하려는 건가? 그래야죠. 아줌마가 돌아올 때까지라도 지켜야 해요. 장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도와주지. 어차피 집에 가봤자 심심한데. 그날부터 장문호는 도윤의 스승이 되었다. 그는 매일 오전 카트로 찾아와 도윤에게 재료 관리법을 알려주었다. 야채는 이렇게 보관해야 오래가. 고기는 냉동하면 맛이 떨어지니까 당일 쓸 만큼만 사. 조리법도 가르쳤다. 불은 센 불에서 시작해서 중불로 줄여. 그래야 깊은 맛이 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손님을 대하는 법도 알려주었다. 음식은 만만이 아니야. 마음을 담아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다시 와. 도윤은 장문호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흡수했다. 그리고 조금씩 실력이 늘었다. 수프의 간이 맞아졌고 야채의 식감이 살아났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맛은 괜찮았지만 미정의 수프가 가졌던 그 따뜻함이 없었다. 어느 날 장문호가 말했다. 도윤아, 새로운 메뉴를 하나 만들어봐. 내 이야기가 담긴 수프를. 제 이야기요? 그래. 너는 항구에서 자랐고 이곳 사람들과 함께 살았잖아. 그 경험을 수프에 담아봐. 그게 진짜 너만의 수프야. 도윤은 며칠 밤을 고민했다. 그리고 항구식 해물 수프를 개발했다. 신선한 오징어와 조개, 새우를 넣고 바다 냄새가 나는 다시마 육수를 베이스로 했다. 여기에 미정이 가르쳐준 야채 볶는 법과 장문호가 알려준 향신료 조합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도윤만의 비법, 마늘과 생강을 갈아 넣어 깊은 맛을 냈다. 첫 시식은 장문호가 했다. 그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아주 좋아. 이건 내 수프야. 도윤은 다음 날부터 새 메뉴를 팔기 시작했다. 처음엔 반응이 시큰둥했다. 하지만 한두 명이 맛을 보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바람골목 카트에 새 수프 나왔대. 진짜 맛있더라. 해물이 엄청 신선해. 단골 손님 몇 명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이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 카트의 중심에는 언제나 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수프의 맛만이 아니라 미정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 한마디가 이 카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도윤은 매일 밤 미정의 집을 찾아갔다. 미정은 골목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다. 도윤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줌마, 저예요. 도윤이요. 처음 며칠은 미정이 문을 열지 않았다. 도윤은 문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오늘 새 수프 개발했어요. 항구식 해물 수프인데 손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줌마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장문호 할아버지가 칭찬해줬어요. 수프 간이 딱 맞다고. 아줌마 다시 오면 안 돼요? 이곳은 아줌마가 있어야 완성돼요.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찾아갔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오후
기적이 일어났다. 도윤이 카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빗소리 사이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드니 푸른 앞치마를 두른 미정이 서 있었다. 그녀는 비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작게 웃었다. 도윤아, 다시 해보자.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줌마. 미정은 카트로 다가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도망쳤었어. 하지만 내가 매일 밤 와서 하는 말 다 들었어. 그리고 깨달았지. 나 혼자만의 카트가 아니라는 걸. 우리 둘의 카트라는 걸. 두 사람의 손이 다시 맞잡혔다. 차가운 빗속에서도 그 손은 따뜻했다. 바람골목은 새로운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미정이 돌아온 뒤 카트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미정의 따뜻한 미소와 능숙한 손놀림, 장문호의 풍부한 경험과 조언, 그리고 도윤의 창의적인 레시피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세 사람은 완벽한 팀이 되었다. 미정은 손님을 맡고 문호는 재료를 관리하며 도윤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항구식 해물 수프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엔 단골 손님들만 찾았지만 곧 SNS에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바람골목 숨은 맛집, 프랜차이즈보다 100배 맛있는 수프, 진짜 부산의 맛.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고 맛을 보고는 단골이 되었다. 매출은 예전 수준을 회복했고 곧 그 이상으로 올라갔다. 골든볼 수프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미정의 카트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역시 손맛이 다르네요. 여기가 진짜예요. 단골 아저씨들은 미정에게 말했다. 미정 씨, 당신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 이제 다시 안 떠나죠?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 안 떠나요. 여기가 제 자리니까요. 하지만 도윤의 눈은 더 멀리 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카트를 정리하며 도윤은 미정에게 물었다. 아줌마, 우리 이 수프를 도시 전체에 그리고 더 멀리 알릴 순 없을까요? 미정은 걸레를 멈추고 도윤을 바라봤다. 무슨 말이니?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처럼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많아요. 배고프고 외롭고 갈 곳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도 아줌마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따뜻한 한 끼와 일할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도윤아, 내가 원한다면 해보자. 이제는 내가 끌고 갈 시간이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들은 바람 수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부산시 청소년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가출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에게 조리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다. 미정의 창고는 작은 교육 공간으로 바뀌었고 장문호는 주 강사가 되었다. 도윤은 프로그램 기획자가 되었다. 첫 기수는 5명이었다. 16살부터 19살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온 아이들이었다. 처음엔 모두 경계했다. 도윤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미정의 따뜻한 수프 한 컵과 장문호의 진심, 어린 가르침과 도윤의 진솔한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3개월 교육 후 아이들은 기본 조리 기술을 익혔다. 그리고 그중 셋은 미정의 카트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둘은 인근 식당에 취직했다. 도윤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프로젝트는 점점 확대되었다. 부산 지역 언론이 취재를 나왔고 기사가 나갔다. 가출 소년에서 사회적 기업가로 마이너스 이도윤의 바람 수프 이야기. 전국에서 문의가 들어왔다.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도윤은 바빠졌다.
강연을 다니고 컨설팅을 하고 새로운 지점을 열었다. 하지만 매주 목요일 저녁만큼은 반드시 바람골목 카트로 돌아왔다. 2년이 흘렀다. 도윤은 이제 19살이 되었다.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조리학교에 입학했다. 미정은 여전히 카트를 운영했고 장문호는 여전히 매일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바람 수프 프로젝트는 부산에 5개 지점을 열었고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았다. 어느 겨울 저녁 도윤은 카트 앞에 서서 골목을 바라봤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던 그날. 그리고 미정이 건넨 따뜻한 수프 한 컵.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미정이 도윤의 옆에 섰다. 뭘 생각해?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아줌마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야. 나도 내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도윤은 미정의 손을 잡았다. 아줌마, 제가 약속할게요.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아줌마 같은 사람이 될게요. 따뜻한 한 끼와 일할 기회를 주는 사람. 그렇게 살게요.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도윤아. 그날 밤 바람골목엔 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가 카트 위에, 골목 위에, 부산의 오래된 항구시장 위에 소복이 쌓였다. 하지만 카트 주변만큼은 따뜻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프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미정과 도윤의 대화 소리가 추위를 녹였다. 작은 수프 카트는 결국 도시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바람골목을 지나칠 때마다 그 카트를 보며 생각했다. 저기가 바로 그곳이구나. 누군가의 인생이 바뀐 곳. 추위에 떨던 소년이 따뜻함을 처음 맛본 곳. 포기하려던 여인이 다시 일어선 곳. 골든볼 수프는 여전히 영업했지만 바람골목의 진짜 명물은 미정과 도윤의 카트였다. 관광객들도 찾아왔고 TV 프로그램도 취재를 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6시에 카트를 열었고 한 손님 정성껏 대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도윤은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날 미정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쯤 어딘가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더 나쁜 길로 빠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한 컵의 수프가 모든 것을 바꿨다. 바람골목은 더 이상 차가운 장소가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처음 따뜻함을 맛본 곳으로, 인생이 바뀐 곳으로, 희망을 발견한 곳으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작은 수프 카트가, 푸른 앞치마를 두른 여인과 젊은 청년이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수프 냄새를 실어 나르는 희망의 바람이었다.